2000년 5월 20일 자정을 막 지난 시각,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도시 게스토니아에 위치한 한 맥도날드 매장은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매장을 한 바퀴 돌아본 뒤 마지막으로 화장실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화장실 문이 거세게 열리더니 그 안에서 복면을 쓴 한 남성이 22구경 소총을 들이대며 튀어나왔어요. 귀신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이 남자는 이 건물 옥상에 구멍을 뚫고 화장실 천장을 통해 몰래 침입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는 매니저에게 총을 겨눈 채 침착하게 그를 식당 뒤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는 또 다른 3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강도는 이들 모두에게 바닥에다 배를 깔고 엎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매니저에게 금고를 열게 한 후 현찰 약 $1,500를 챙겼어요. 이 강도는 현금을 강탈한 뒤 도주하기 전에 직원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행동을 한 가지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강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방금 돈을 빼앗았고 그걸 본 목격자들이 여럿 있으며 내 손에는 총이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범죄 스토리에서 자주 보듯이 보통 범인들은 이 상황에 잔혹한 행동들을 주로 하지요. 목격자를 쏴버린다든가 하는. 하지만 이 강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놈은 이 매장의 종업원들을 쿨러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맥도날드, 그러니까 음식을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냉동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 사람들을 가둔 겁니다. 근데 또 추울까봐 사람들을 거기로 들여보내면서도 자켓이나 코트 같은 거 갖고 들어가라 하고 그 와중에 또 나름의 친절을 베풀었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맥도날드 직원들을 쿨러 안으로 들여보낸 뒤 그 문을 잠그고 강도는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후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맥도날드 매니저는 이제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고 쿨러 내부에 있는 비상 해제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이날 게스토니아의 맥도날드에는 강도가 들었고 현금도 털렸지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뭔가 황당하고 약간 어이가 없고 좀 기상천외하기도 한데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오늘 스토리는 정말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야, 진짜 미치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거든요. 이런 스릴 넘치는 실제 사건 이야기, 또 가끔은 스릴러 영화 줄거리 이야기 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강도질을 마친 남자는 인근 도시인 벨몬트로 향했어요. 그렇게 길을 막 가다가 또 다른 맥도날드를 발견하고는 이 남자는 또다시 범죄 욕구가 발동했습니다. 또 맥도날드 매장을 털고 싶어진 거예요. 그는 약간 떨어진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를 세운 뒤 강도짓에 필요한 도구와 가방을 챙겨서는 수풀을 가로질러서 그 맥도날드 매장으로 갑니다. 그는 건물을 기어올라 2층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칼을 꺼내서 아스팔트 지붕에다가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어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동 드릴을 사용해서 지붕의 하판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를 풀고 나무 판자들을 드러냈어요. 약 30여 분간의 작업 끝에 성인 남성의 몸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구멍이 생겼고 그는 그 구멍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만화나 영화에나 나올 수법 같죠? 그렇게 화장실에 몸을 숨긴 사내는 잠시 쪽잠을 자면서 아침 근로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경, 5명의 직원들이 매장에 도착해서 아침 오픈 준비를 시작해요. 이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틈을 타서 남자는 이번에도 화장실에서 총을 들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6,500를 강탈한 뒤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모두 쿨러에다가 가뒀습니다. 이번엔 강도가 사라지자 직원 하나가 재빨리 쿨러에서 나와서 곧장 신고를 하는데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재빠르게 주변 수색에 들어가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웬 덩그러니 주차되어 있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다른 방향의 수풀을 빠져나오던 검정 옷을 입은 남자가 경찰의 눈에 딱 띈 거예요.
경찰은 직감적으로 그가 범인임을 알아차렸고 곧바로 그가 있는 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틉니다. 갑작스런 차 소리에 깜짝 놀란 남자는 숲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수세 끝에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 강도짓을 해서 처벌받는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아주 골 때리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뒤로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후에 이어진 신문에서 그는 당일 발생한 2건의 맥도날드 강도 사건을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경찰이 유사한 사건을 쭉 수사해본 끝에 그가 지난 3년간 미국 9개 주에서 40여 곳 이상의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턴 연쇄 강도범, 일명 루프맨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이 루프가 지붕이잖아요. 이놈이 맨날 지붕을 뚫고 침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희한한 강도의 정체, 도대체 뭘까요? 그는 미군 예비군 소속 제프리 맨체스터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구글에 제프리 맨체스터 검색해보면 그와 관련한 기사나 틱톡 영상,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남자는 미국에서 가장 대담하면서도 특이한 도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항상 자신만의 고유한 범죄 패턴, 마치 시그니처와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건물의 옥상에 구멍을 뚫고 내려와서 숨어 있다가 기회를 엿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후에 유유히 떠나는 방식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제프리가 늘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너 있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갖고는 있지만 절대 쏘지는 않았고 또 피해를 입은 식당에서 일하던 이 제프리를 마주쳤었던 직원들 대부분도 그가 아주 친절하고 정중하게 행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느낌인데 매너 있는 강도였다라는 거죠. 1971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난 제프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살에 군에 자원 입대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는 뛰어난 신체 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특수부대에 차출돼 전문 훈련을 받았습니다. 레펠링, 무기 다루는 법 등 실제 현장에서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었죠. 그러나 1997년 훈련 작전 중에 문제가 발생했고 제프리는 어찌 보면 그 사건의 좀 희생양이 됐어요. 결국 그는 책임을 지고 군에서 불명예 제대를 해서 예비군으로 강등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남겼어요. 제프리는 터져나오는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점차 사회에 대한 반감을 품기 시작했고 이게 결국 강도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해 11월 제프리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40여 곳의 무장 강도 사건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서 무려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졌어요. 당시 27살이었던 제프리는 그렇게 수많은 맥도날드에서 강도짓을 하고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사람을 다치게 한 적도 없고 그냥 돈만 훔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본인은. 하지만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진 않죠. 결국에는 수감이 되는데 제프리는 내가 이렇게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어쩌려는 걸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 초반에 이 인간이 강도짓 하는 얘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탈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프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브라운 크릭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서부터 탈옥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교도소에 들어오는 배달 차량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트럭은 죄수들이 자동차 수리를 배우는 작업장에 필요한 부품들을 주기적으로 배달해주고 있는 차였어요. 제프리는 쉽진 않겠지만 그 트럭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작업장은 모범수들만 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모범수가 돼야겠죠? 제프리는 수년 동안 착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결국 그가 목표한 대로 모범수로 인정을 받았고 마침내 그 작업장에서 일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후 그는 배달 트럭의 스케줄을 철저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트럭 출입 전후로 경비원이 어떻게 차량을 점검하는지도 꼼꼼하게 지켜봅니다. 경비원은 수감자가 혹시라도 그 차량에 숨어서 탈출을 할까봐 차량 내부는 물론이고요. 그 트럭 밑에 이 하부까지 탐색 거울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요. 사실 저도 이 트럭 얘기 들었을 때부터 차 밑바닥에 이렇게
팔다리 쫙 펼쳐서 붙어가지고 나가는 거를 상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울까지 이렇게 밑에다 대서 확인을 하는 거면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겠죠. 그래서 제프리는 곰곰이 생각을 한 끝에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뭐였을까요? 제프리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그는 트럭이 들어왔을 때 경비원의 눈을 피해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그 하부 철제 지지대의 구조물들을 다 측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지대 사이에 나무판을 끼워놓고 그 사이에 올라가 누워서 몸을 숨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거울을 갖다 대고 봐도 보이지 않도록 나무판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숨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프리는 나무판을 몰래 제작한 후에 그 트럭 밑바닥 지지대와 같은 검정색으로 페인트 칠까지 싹 합니다. 또 자신의 몸을 둘러쌀 골판지도 따로 준비한 뒤에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검정색으로 칠을 했어요. 나름대로 철저하죠. 이렇게 탈출할 준비를 모두 완료한 제프리는 적절한 날을 기다립니다. 2004년 6월 15일, 마침내 결전의 날이 됐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흐린 날씨 때문에 시야는 어두웠습니다. 당연히 트럭 밑판은 더욱더 깜깜했고 비가 오는 덕분에 경비원은 초소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제프리는 준비해둔 나무판과 골판지를 들고 재빨리 그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철제 지지대 사이에 검은 나무판을 끼워 넣고 그 안에 몸을 숨긴 채 검은 골판지로 몸을 감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기사가 차에 탑승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경비원들이 차량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차량 내부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탐색 거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럭 하부까지 검사를 하는데요. 과연 제프리는 경비원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비와 어둠 속에서 트럭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경비원들의 눈에 검은색으로 칠해진 나무와 골판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프리는 아무도 모르게 트럭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그는 브라운크릭 교도소 역사상 최초의 탈주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교도소 측에서 제프리가 탈옥한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즉시 경찰 당국에 신고가 접수됐고 교도관과 경찰은 제프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제프리가 캘리포니아 출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차량을 이용해서 이미 멀리 도망갔을 것이며 고향인 캘리포니아 쪽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프리는 이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를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 교도소 인근 마을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건 또 무슨 깡인가 싶죠? 아니면 치밀한 작전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로 숨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근데 이게 솔직히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상상을 좀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시도하진 않죠. 바로 장난감 백화점의 숨기. 제프리는 평범한 손님인 척 토이자러스라는 장난감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은신할 공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매장 내부는 아주 넓었고 숨을 만한 장소도 많았습니다. 제프리는 그 중에서 벽과 나무 조형물 사이에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을 발견했어요. 일부러 그 조형물을 치우지 않는 한 누구도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프리는 그곳에 들어가 매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숨죽이면서 기다렸어요. 옛날에 맥도날드 털 때도 그 지붕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거의 전문가예요. 밤이 됩니다. 제프리는 은신처에서 나와 매장에서 파는 시리얼로 식사를 하고요. 담요와 베개를 챙겨서 자신의 은신처를 아늑하게 꾸밉니다. 이게 지금 범죄의 스토리인데 약간 필터를 씌워서 보면은 뭐 토이스토리나 나홀로 집에 같은 좀 그런 감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영화가 아니고요. 실제 범죄 사건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은신처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매장 내의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서 보안 카메라의 작동 방식과 방향,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일정과 업무 내용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둡니다. 이곳에서 들키지 않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빠르게 익혀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제프리는 영업 중인 낮에는 은신처에서 잠을 자거나 조용히 생활을 하고요. 밤이 되면 매장으로 혼자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와서 시리얼을 먹고 그 상점 안에 자전거를 타거나 무선 조종 자동차를 갖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프리는 무려 4개월 동안 이 토이자러스 매장 안에서만 은밀하게 살아갔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는 경찰이 여전히 자신을 추적하고 있으며 만약에 다시 잡히게 된다면 2번 다시 교도소 밖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는 완전히 안전해졌다고 느낄 때까지 이곳에서 머무를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10월 말쯤이 되자 제프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연말이 오면 장난감 상점은 분명히 북적될 것이고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매장이 대대적으로 그 디스플레이를 교체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럼 여기저기 다 쑤셔서 뒤집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숨어있는 은신처가 예고 없이 노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탁 든 겁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할 때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제프리는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그 장난감 백화점 상점 바로 벽 너머에 서킷시티라는 커다란 가전 매장이 폐점을 하고 비어 있었던 걸 그동안 눈여겨봐왔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을 굳히고 토이자러스 옥상 정비실로 올라가서 몇 가지 도구를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오랜만에 자신의 특기인 구멍 뚫기로 그 폐업한 서킷시티 매장 내로 몰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또 어떻게, 어디에 숨어 있을까 하면서 새로운 은신처를 물색하던 제프리는 매장 계단 아래쪽에 막혀있는 공간을 하나 발견해요. 비록 이전에 그 장난감 백화점 은신처만큼 깔끔하거나 편안하진 않았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죠. 이렇게 자기가 몸을 누이고 잘 공간을 찾아놓은 다음에 그는 이전에 숨어 있었던 그 토이자러스 매장과 이번에 새로 숨어든 장소인 서킷시티 매장을 연결하는 자신만의 비밀 통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이 토이자러스의 창고 구석과 서킷시티 매장을 연결하는 패널 벽의 일부를 뜯어내고 만들었습니다. 새 은신처로 옮겨가긴 했지만 음식도 많고 놀거리도 많았던 토이자러스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서킷시티는 폐업한 매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토이자러스에서 전기도 끌어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신처에 전등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도 해요. 특히 그는 유아용 CCTV, 그러니까 애기들 보는 용도의 그 CCTV를 자신의 은신처와 주요 동선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모니터를 통해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고요. 그야말로 자유와 안전을 모두 즐겼어요. 하지만 5개월 넘게 건물 안에만 머물면서 계속 같은 음식만 반복해서 먹는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도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프리는 이 정도 시간이면은 이제 경찰도 나를 찾는 일을 포기했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밤에 건물을 나와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자유의 공기는 너무나도 상쾌했습니다. 그는 이제 시리얼이 아닌 다른 음식도 먹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지금으로서는 돈을 구하는 방법이라고는 강도질밖에 없었고 강도짓을 하려면 총이 필요했습니다. 2004년 11월 28일 새벽, 제프리는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눈여겨봤던 총기상으로 향했어요. 근데 지금 총기상으로 대놓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총을 구매해 올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야기를 이쯤 들으셨으면 이제 예상이 아마 되실 거예요. 제프리가 어떻게 했냐면 또 도구를 챙겨가서 본인의 전매 특허 기술, 옥상에서 구멍을 뚫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기를 시전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총기상에서 그는 총기 4자루를 훔쳐 자신의 은신처로 무사히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 토이자러스 직원들이 출근하자 그는 예전처럼 복면을 쓰고 나타나서 총으로 정중히 위협을 하며, 이 정중히 위협이란 말이 너무 웃기죠? 매너 있게 협박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는 매니저에게 금고를 열게 해서 현금 15,000달러를 강탈했어요. 이후 재빠르게 상점의 뒷문으로 달려가서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매장이 아직 개점 전이라서 경보기가 막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프리가 당황을 했을까요? 전혀요. 왜냐면 이거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치밀한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제프리는 자기가 열었던 그 문으로 나가지 않고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창고 안의 비밀 통로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자기가 강도짓을 한 후에 건물 밖으로 향하는 문으로 도주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제프리는 비밀 통로를 통해 은신처로 돌아가서 자기가 설치해둔 모니터를 보면서 바깥 상황을 살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연히 범인이 밖으로 도주했다고 판단을 하고 인근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제프리는 그렇게 며칠간 은신처에서 조용히 머무르면서 바깥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색 작업이 종료되자 제프리는 돈을 들고 밤거리로 나왔어요. 그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쇼핑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라? 이제 이렇게 밖을 막 돌아다녀도 아무도 날 못 알아보네? 제프리는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불안감이 사라진 제프리는 결국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낮에도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존이라고 소개를 하고 일요일마다 근처 교회에도 출석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슬슬 궁금해지시죠? 제프리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교인들하고도 교제를 하며 놀랍게도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요. 토이자러스에서 훔친 장난감들을 이 고아들을 위한 선물이라면서 교회에다가 기부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활동 중에 만난 리 와인스콧이라는 여성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제프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에게 자기는 정부 소속의 비밀 요원이며 임무는 기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이 말은 교회 전체에 퍼졌고 교인들은 그가 진짜 정부 요원이라고 믿었대요. 그 덕분에 제프리는 자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노출하지 않고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프리는 이곳에서 사귄 연인 리 와인스콧과 정착할 결심까지 하게 됐어요. 자, 두 사람이 같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 미천이 필요했던 그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크게 강도질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대목이 지나서 토이자러스에 현찰이 많이 보관되어 있을 12월 26일 새벽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는 이번에도 역시나 모니터를 살펴보면서 아침 근로자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또 젠틀하게 총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날 제프리는 처음으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무슨 실수였을까요? 원래는 모든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을 한 후에 범행을 시작했었는데 이번엔 직원들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프리가 매장 안으로 침입해 들어갈 때 이 매장 반대편 쪽에 멀리 떨어져 있던 한 직원이 총을 들고 나타난 제프리를 보고 완전 저 반대쪽으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당황한 제프리는 지난번처럼 상점의 뒷문으로 달려가서 비상구를 열어두는 걸 깜빡합니다. 그렇게 뒷문을 열어둬야 경찰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도망갔구나 하면서 자신이 이 건물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도망쳤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당황을 해서 그냥 냅다 그 토이자러스 창고를 통해 자신의 은신처로 연결되게 뚫어놓은 그 비밀 통로로 도피를 한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번엔 강도가 아직 건물 내부에 숨어 있다고 제대로 판단을 하고 건물 전체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경찰은 드디어 그 창고 내의 비밀 통로를 발견했고 그 끝에 숨겨진 제프리의 은신처까지 찾아냈어요. 제프리는 이대로 붙잡혔을까요? 기억하시죠? 제프리에게는 모니터가 있었잖아요. 이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경찰이 오기 전에 이미 건물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발견한 은신처 내부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 확인에 나섰고 마침내 거기서 지내던 사람이 7개월 전 탈옥했던 범인 제프리라는 걸 밝혀냈어요. 경찰은 곧바로 마을 곳곳에 수배 전단을 배포했고 이를 본 교인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이 수배 전단을 보고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을까요? 더더욱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겠죠? 바로 제프리의 여자친구 리 와인스콧. 경찰의 수사가 그녀에게까지 미치자 이 남자친구 제프리가 정말로 비밀 요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리 와인스콧은 처음에는 협조를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진짜 완전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경찰이 보여준 수많은 증거와 정황 앞에서 결국 그녀도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제프리가 참 말도 재밌게 하고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었으며 매너도 좋았다고 말했어요. 자기한테 청혼 반지를 줬고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기를 제대로 당해버렸죠. 제프리는 경찰이 여자친구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미련이 남아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미 자유를 맛봐서 경계심이 무너진 건지, 도주 10일 만인 2005년 1월 5일 여자친구를 찾아왔다가 결국에는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서 드디어 검거가 됐어요. 제프리는 그렇게 짧고도 긴 7개월간의 자유를 반납하고 보다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33세의 나이에 다시 40년형을 선고받고 여전히 감옥에서 복역 중이에요. 전설적인 맥도날드 루프탑 도둑 제프리.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 리 와인스콧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는 여자친구를 사귄 걸 후회하진 않지만 여자친구 때문에 범죄 저지를 때 늘 유지했었던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냥 그럴 거면 범죄를 아예 안 저질렀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전해드리는 내내 좀 웃기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감상도 댓글에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쿠키 영상 이어지고요.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 얘기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루프맨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채닝 테이텀이 주연을 맡았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루프맨 영화 나오면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아주 골 때립니다. 얘가 맥도날드를 진짜 여러 군데 털었거든요. 근데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그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뚫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속 털었다고 하고, 이 강도질 할 때 차림이 복면을 쓰고 장갑 끼고 올 블랙으로 입거나 아니면 올 국방색으로 입거나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러고서는 천장에 구멍 뚫어서 거기서 뿅 튀어나오니까 알바생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해를 가하거나 누굴 다치게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20살 때 결혼해서 애들도 여럿 낳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아주 악랄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이걸 조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냉동실에 들어갈 때 추우니까 옷 가지고 들어가셔라 이런 말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경찰에다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맥도날드 냉동실에 사람들 갇혀 있으니까 가서 꺼내주라고 그런 얘기까지 직접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착하다고 해야 돼. 미친놈인데 심성이 착한 미친놈. 매너 있는 강도 이런 건데 살다 별 희한한 사건 사고도 다 본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덜 잔인하고 좀 덜 잔혹하고 웃겨가지고 몇 번 NG가 났었는데, 아니 그 교회에다가 자기 정부 관련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국정원 사람인 것처럼 정부 요원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얘기할 때마다 웃겨서 그냥 웃어가지고 예전 같으면 NG 나면 다시 찍었을 텐데 어차피 또 찍어도 또 웃길 것 같아서 그냥 피식피식 웃는 모습이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진행하면서 왜 비실비실 웃는 거지? 라는 악플이 달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아무튼 오늘 사건은 조금 덜 잔인했으니까 제발 유튜브야 노딱 그만 붙여줬으면 좋겠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오늘은 애교가 계속 잠만 자고 있죠? 좀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이거 들으시면서 주무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세요. 혹시 주무시고 계시다면요. 눈하고 마주볼 거야.